이 그림을 봐요. 라울의 그림은 언제나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언제나 어렵고 지루한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요즘 라울 디퓨전이 뜨거운 화제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디퓨의 전시가 거의 동시간에 두 군데에서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중이고요. 또 한 곳은 더 현대 서울에서 진행 중입니다. 같은 작가가 동시에 두 곳에서 전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번에 전시 중이랍니다. 아무튼 그의 작품들은 무척이나 컬러풀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음악처럼 나타내준다고나 할까요? 자, 그럼 전시를 가기 전에 라울 디퓨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그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울 디퓨는 1877년에 태어난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야수파 화가입니다. 디퓨는 화가로서는 물론 직물, 도자기 디자인에도 다채롭고 장식적인 스타일을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퓨는 23세 때 파리로 이주하여 미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초기에 그는 인상파의 드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을 약간 어두운 색조로 그렸습니다. 그러던 디퓨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마티스의 작품 호사, 정밀, 쾌락을 접한 때라고 합니다. 야수파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후부터는 디퓨는 그만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속피를 유감없이 구사하여 삶의 기쁨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보트 경주, 수욕장 풍경, 길거리 축제 등의 환희의 소리가 울리는 장소와 장면은 그가 애호하는 모티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입체파풍에 대한 실험적인 접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는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려는 무모한 실험도 했지만 그 실험은 그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는 감정의 발견으로 다시 그만의 즉흥적인 색감과 선율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디퓨는 다른 화가와는 달리 정말 다재다능했는데요. 도예, 섬유공예는 물론 판화,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무대 디자인, 가구 디자인, 그리고 심지어 환경 디자인까지 거의 모든 미술 분야를 섭렵한 몇 안 되는 화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생활을 위하여 디자인을 하는 일에도 손을 대어 장식 미술가로서도 높이 평가를 받아 그 힌트에 의하여 회화에도 충실하였습니다. 노르망디 지역 시골 도시 르아브르에서 태어난 디퓨는 14살이 되던 해 학교를 그만두고 커피 수입 회사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 르아브르의 에콜 데 보자르에서 야간 미술 수업을 듣게 되며 미술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 디퓨는 주로 그가 살았던 노르망디의 풍경을 그렸죠. 그러다 그는 성인이 되어 파리로 이주하게 되며 본격적인 화가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 1년간 병역을 마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작품 연구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그만의 스타일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모네나 피사로 같은 인상파 선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조지 브라크, 오선 프리즈 같은 젊은 작가들과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디퓨는 젊은 나이에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자신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1905년 그에게는 큰 혁신적인 동기부여의 기회가 생겼는데요. 바로 마티스의 이 그림을 인디펜던트 살롱전에서 보게 되며 그의 작품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마티스를 비롯한 야스파의 작품들이 강렬하고 밝은 색의 미적 터치로 첫 번째 메이저 영향을 준 그런 그룹이라면 1909년 폴 세잔의 다소 미묘한 기법에 매료되며 그의 그림에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20년에 들어오면서 디퓨는 입체파의 기법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만의 고유의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말이죠. 입체파의 구조를 지니면서도 그만의 속기법 같은 빠른 필치의 붓터치로 그의 그림은 마치 선이 자유로이 움직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디퓨의 쾌활한 유화와 수채화는 요트 장면, 세련된 파티와 음악 행사 같은 그런 같은 시대의 사건을 감각적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아쉬웠던 부분은 디퓨의 작품의 대부분은 낙관적이고 세련되게 장식적이며 사파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관심사를 다룬 다른 작가들의 작품보다 저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
그의 엄청난 대작이 나오며 높은 가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 그림은 그의 최대 대작이었던 요종전기라는 합판에 그린 유화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인류의 인물 역사상을 장대하게 풀어놓은 서사시 같은 그런 감정으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제 관점으로는 이 거대한 작품은 마치 엄청난 크기로 느껴지는 그런 웅장함과 화려한 색상에 의한 음률, 그리고 자유롭고 리드미컬한 선에서 나오는 리듬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멋진 교향곡으로 보입니다. 듀피가 아니라면 이런 그림은 불가능하다고 감히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 전시들에서는 이 작품을 볼 수 없지만 전시된 작품들을 통해서 그의 거대한 명작을 추정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듀피의 작가로서의 탄탄한 경력은 이후에도 공공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1952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랑프리상을 받기도 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영예의 화가로 문화훈장을 수여받기도 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불행한 일도 같이 오게 되는데요. 1950년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손에 장애가 생겨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줄어들었고 작업을 위해 심지어 붓을 손에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는 1953년 3월 23일 프랑스 프리컬키어에서 장출혈로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아마도 그의 지속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결과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주요 작품 몇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작품은 영국 함대의 르하브르 방문인데요. 1925년 작품인 이 그림은 수채화 구아슈로 그린 그림인데요. 크기는 약 57cm 그리고 79cm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이 그림은 역사적인 사건을 묘사한 듀피의 물에 대한 애착을 잘 나타내줍니다. 영국 해협의 해안가에서 자란 라울 듀피에게는 바닷가에 대한 사랑이 그의 메이저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그 점을 잘 나타내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의 고향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영국 함대 르하브르 방문이라는 이 작품은 그의 바다와 물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을 잘 표현해 줍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7년 전쟁 기간 중 1759년 7월에 벌어졌던 영국 왕립 해군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이 그림에는 영국과 프랑스 해군 전함들이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무시무시한 전투가 있었지만 듀피는 그만에 살아있는 듯한 화려한 색상과 강렬한 브러쉬 스트로크로 전쟁이 아닌 요트 경기를 하는 듯이 묘사하였습니다. 이런 느낌이 바로 듀피만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는 극히 개인적인 해석과 표현이었고 이런 점을 마크 샤갈의 그림에서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림을 조금 더 미학적으로 따져보면 듀피의 작품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실제로 이 그림에는 그만의 특별한 팔레트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런 색상이 가장 매력적인 측면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르하브르에 있는 영국 해협의 해안선은 이런 색이 아닌데요. 대체로 회색이고 화려한 색의 바다는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면서 듀피는 지중해 짙은 코발트 블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한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전기의 요정, 석파나 연작은 어떤 작품이었는지 알아볼까요? 이 전기의 요정은 1938년 파리 박람회에서 그려졌던 대형벽화 오리지널 전기 요정의 후속 석파나 연작입니다. 잠시 작품을 들여다볼까요? 작품 상단에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하단에는 토마스 에디슨 같은 전기와 관련된 과학자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화가들에게는 따분할 수 있으나 듀피는 이런 전기, 과학, 신화 같은 주제를 좀 더 매혹적인 내러티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창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1953년에 프랑스 판화가 찰스 솔리에르는 듀피의 의뢰에 따라 총 385장의 석판화를 포함한 10개의 석판화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도 이 석판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심찬 석판화 프로젝트는 200개의 석판과 22개의 색상을 사용하며 10개의 석판을 나란히 배치했을 때 최장 20피트 길이의 파노라마를 생성했습니다. 이 중 아주 일부 석판화 세트만이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이 낱장으로 판매를 하거나 일부는 이 세트에서 분리되어 사라지는 상태가 되며 매우 일부만이 온전한 세트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전시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에밀리 앤느 듀피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1930년에 그려진 듀피의 아내 에밀리 앤느입니다. 얼굴보다 더 크게 그려진 손, 사람의 손을 중요시했던 듀피의 생각을 아주 잘 나타내줍니다. 듀피 부인의 배경과 테이블에 그려진 패턴들에서는 직접 직물 공예를 했던 듀피의 감각과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듀피의 아내 에밀리 앤느는 모자를 제작하는 디자이너였는데요. 아마도 라울 듀피의 직물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직물 디자인이 듀피의 첫 아내였던 에밀리 앤느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강 조각이 있는 화가의 화실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강 조각이 있는 화가의 화실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랬듯이 마티스가 보입니다. 아주 많이 보이죠. 그의 작품들을 보면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그가 그린 공간은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공간의 느낌을 줍니다. 무엇인지 공간은 있는데 그 공간은 자유로이 열려있는 듯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의 환상적이고 행복한 컬러와 다이나믹하고 리드믹한 라인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그림 외에도 그가 그린 여러 스튜디오 작품들을 보면 마티스가 그린 거 아닐까? 아니면 최소 마티스가 몰래 터치를 하고 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낭만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동시대에 살면서 서로 상호간의 시각적인 면과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의 조화를 서로 공유하였는데요. 그리고 그림에도 잘 나타나죠.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 판화, 수채화, 드로잉 등 그가 직접 제작한 작품 총 160여 점이 전시되며 특히 그가 직접 디자인한 직물 패턴의 드레스 17벌도 포함되어 전시됩니다. 더 현대 서울이든 예술의 전당이든 라울 듀피의 화풍을 이해하고 즐긴다면 어느 곳에 전시를 가시던 상관없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정말 이 따뜻한 봄날 오후에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